계속해서 13페이지 4점의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제가 여러분 공부하기 쉽게 왼쪽 세로를 보면 양가로 1번에 크게 현금주의와 양가로 2번에 약정주의로 대별을 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자소득은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 만기 예금이나 적금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입하셨다고 생각해보죠. 여러분 어머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에 은행 창구에서 어머니가 은행에 예금에 가입했는데 그 직원이 고객님 3년 동안 계속 돈을 불입하시면 3년 후 만기에 2017년 12월에 원금 포함해서 이자를 360만 원 좀 드릴게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3년 동안 360만 원이니까 어찌 보면 한 달에 10만 원씩이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3년 동안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이고 우리 어머니는 소시적에 막 북이 한마디로 회계약을 할 줄 아셔가지고 어머니가 발생주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말일만 되면 우리 식구들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다들 일찍 들어와라. 오늘 엄마가 이자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고기 구워 먹자. 뭐 이런 어머니가 있을까요? 이런 어머니는 발생주의 어머니인데요. 어머니들은 발생주의를 모릅니다. 제가 어머니가 발생주의를 모른다고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시는 소득세법은 우리 5천만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쉬운 세법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발생주의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3년 후에 만기 때 3년 후 적금을 타먹으면서 이자가 나올 때 현금주의로 우리 국민들은 이자에 대한 수입 시기, 한마디로 이자소득을 인식한다 이 소리죠. 반가로 1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부금의 이자, 소기업, 소상공인 부금에서 발생하는 다 소득. 오른쪽 세로에 실제로 지급받은 날. 반가로 2번 통지예금의 이자는 인출일. 그러니까 제가 왼쪽 세로에 현금주의라고 그랬고요. 오른쪽 세로에는 세법전에 있는 이제 진정한 수입 시기를 그대로 갖다 놨는데 잘 읽어보면 현금주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현금주의가 맞아요. 인출일 같은 거 실제로 지급받은 날 다 현금주의거든요. 반가로 2번 통지예금의 이자. 저도 지금 통지예금이 뭔지는 몰라요. 그냥 수업 목적으로만 통지예금 이자가 인출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은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내려오는 양가로 2번 있죠. 양가로 2번 약정주의 있잖아요. 약정주의 특이한 것만 역으로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현금주의는 굳이 뭐 달달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실은 없습니다. 반가로 3번에 무기명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도 지급을 받은 날. 반가로 4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가로 열고 혹시나 기일, 그러니까 만기 말하는 거죠.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는 해지일. 그러니까 원래 받기로 한 날보다 더 먼저 해지해버리면 말 그대로 해지하고 현금 받은 날. 반가로 5번 환매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 차익은 실제 환매수도일, 약정상 환매수도일이 빠르면 그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2번의 약정주의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약정주의는 약속된 날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을 실제로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약정주의. 반가로 1번 기명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지급일입니다. 지금 이 배우신 반가로 1번하고 위에 있는 반가로 3번의 무기명 채권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명 채권은 채권 증권 위에 누가 뭐 소지인이라는 것도 써 있고요. 소지인이 언제까지 오면 뭐 이자를 주겠다, 배당을 주겠다라고 모든 게 미리 이름이 써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게 기명 채권이죠. 그러니까 기명 채권은 모든 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약정주의에 따라서 귀속 시기를 인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위에 있던 반가로 3번의 무기명 채권은 그 채권이나 증권 위에 소지인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주식을 한 주 발행했는데 그 주식 위에 소지인, 즉 기명으로 이름이 안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누가 들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 소유주가 삼성전자 와서 채권이나 증권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내가 소유주니까 배당이나 이자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나한테 들이대는 날, 그러니까 이게 현금주의가 되는 건데 반가로 1번 기명채권 등은 소지인 이름도 있고 언제 줘야 하는지 모든 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약정에 따른 지급일입니다. 반가로 2번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내용을 보시면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인데 가로 열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전에 현금을 주고받으면 그 지급일인 현금주의로 둔갑이 되고요. 이게 과거에 기출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약정주의가 원칙인데 현금주의가 더 빨라버리면 그때는 현금주의로 둔갑이 됩니다.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중요하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기로 하고요. 반가로 3번의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 이게 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약정에 따른 공제 반환금의 지급일인데요. 그 뒤는 올해 개정됐지만 썩 중요하진 않은데,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일 또는 탈퇴일까지 발생한 공제 반환금은 특약에 따라서 원본에 전입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겨오시면 반가로 4번 유형별 포괄주의 파생금융상품의 이자도 약정에 따른 날이고요. 양가로 3번 기타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채권 매도일 또는 이자 지급일, 요거는 뒤에 5장이죠. 5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후술해 드리고요. 반가로 2번에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 증여되는 경우는 그 상속 개시일 증여일입니다. 자, 앞장으로 다시 오시면 반가로 2번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죠.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자주 등장하지 않았어요? 비영업대금 대금의 이익입니다.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대금이 대여금, 남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걸 대금이라고 하죠. 대금. 이게 나의 영업이 돼버리면 나는 제조업,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업을 하게 돼요. 대부업, 은행 대부업. 그러니까 남한테 대금,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걸 나의 영업으로 해버리면 나는 대부업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 그게 나의 그 영업이 아니라는 소리죠. 한마디로 이거는 일반인들이 그냥 이자 빌려주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데요. 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 다니는 김 사장님이 있는데 자기 회사에서 돈을 함부로 빼앗버리죠. 함부로 빼앗버리고 그 돈을 이자도 갚지 않는 것을 소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에 있는 김 사장이 자기 회사에서 돈을 그냥 무단으로 빼앗버리면 이자를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잘 회수되지 않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까지도 현금주의를 고집했다가는 국세청이 영영 과세를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현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자를 주고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그 약정주의를 빌미로 국세청이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주의라는 특례를 둔 겁니다. 근데 다만 다시 한번 가로 내용을 보시면 이 약정이 없거나 뭐 말도 안 되지만 이 12월 31일 날 이자를 주고받기로 약정한 그 이전에, 말도 안 돼요 현실에서는, 그 이전에 11월이나 10월에 삼성전자 김 사장님이 삼성전자한테 이자를 갚아버리면 그때까지도 약정주의를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지급일인 현금주의로 둔갑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특례니까요. 넘겨보시면 14페이지 주에 회수 불가능한 비영업대금의 귀속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님. 이거는 모든 이자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회수 불가능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시기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비영업대금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이 회수 불능한 경우에는 이자부터가 아니라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봅니다. 화살표 보시면 동이자를 향후 받은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총수익 금액에 포함하라 라고 되어 있죠. 사례를 보시면 단기의 비영업대금 이익 1,000원에 대해서 이자 100을 약정했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1,030만 회수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거 은행이자가 아니라니까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1,000원을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원씩 10개월을 빌려준 다음에 이자를 100을 받기로 한 거죠. 원금 1,000에다가 이자 100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망해버려가지고 그 집을 가서 집을 경매로 넘기거나 어떻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1,030원이 회수가 되더라 이거죠. 자, 이렇게 1,030원이 회수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원금 1,000원에 이자 30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실래요? 원금 930원에 이자 100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실래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이거요, 이거. 원금 1,000원에 이자는 30원을 받은 걸로 가정해서 답을 보시면 단기 이자 30원, 즉 원금을 1,000원부터 회수하라는 소리고요. 이 다음부터는 거짓말 같은데 차기에 내년에 그 사람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럴 확률은 대단히 낮죠. 한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은 다시 찾기 힘들 텐데요. 그 사람을 내년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발견해가지고 너 작년에 나한테 이자까지 갚았어 하는데 왜 이자 못 갚았냐?
하고 너의 주머니를 뒤져보자 하니까 60원이 더 있는 거예요. 뭐 이 불쌍한 사람 돈 뺏어오기 그렇지만 뺏어왔다고 가정합니다. 해답을 보시면 단기 이자 30 먼저 이자 30에 원금 1000부터 회수되고요. 차기에 60원을 만약에 더 받으면 이 60원은 차기의 이자 소득이 됩니다. 단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회수하면 내년 이자요. 또 나머지는 내년에 회수하면 내년 이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자 소득 마치고요. 챕터 2.2의 배당 소득이 됩니다. 1점 배당 소득의 범위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 편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아니면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왼쪽 세로에 있는 실질배당, 의대배당, 인정배당 그냥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되지 뭐 다음 중 실질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는 과거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뭐 앞으로도 저는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딱 얘기하고 싶은데 시험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공부는 간단하게 제가 한번 훑어드릴게요. 간단하게 훑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복습할 때는 왼쪽 세로에 그냥 제목 위주로만 배우시면 돼요. 양가로 1번의 실질배당이죠. 실질배당은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삼성전자가 주주들한테 주는 배당, 그런 배당을 전형적인 실질배당이라고 하니까요.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 즉 이익이나 잉여금,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 단 상법에 따라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상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이익잉여금으로만 배당을 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자본잉여금의 일종인 자본준비금을 통해서도 배당을 줄 수 있는데 아직 그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소득세법에서 이 자본준비금 감액은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받아가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대박인 거죠. 이익으로 주면 배당소득에 걸리는데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주면 배당소득에 걸리지 않으니까 아마 세금을 조금 내고 싶으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회사를 막 쪼아요. 야, 자본준비금으로 나한테 배당을 줘. 그러면 일단은 배당소득도 피하게 됩니다. 양가로 이번에 의제배당이죠. 이 의제배당은 우리 법인세에서 배웠는데 까먹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죠. 유형1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유형2의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해서 의제배당은 유형 2개가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의 인정배당을 보시면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에서 많이 배웠죠? 입금산의 부당행위 100에 가로 열고 배당하면 인정배당, 가로 열고 상여하면 인정상여. 우리 법인세에서 배웠던 거 지금 오늘은 상대방인 개인 입장에서 다시 배우시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배당이라고 부르죠. 양가로 4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가로 열고 투자신탁, 투자유한회사, 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이익이고요. 이것도 옆에 주 2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양가로 5번의 간주배당, 요거는 정말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이걸 소위 국조법이라고 하죠. 국조법. 국조법이라고 해서 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안 나오고요.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2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조법에 의한 간주배당인데 나중에 세무사 준비생들만 국조법 특강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셔도 큰 문제 없겠습니다. 양가로 6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분배금, 이거 주 3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옆 페이지 양가로 9번까지 9개 중에 이 양가로 6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분배금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이건 좀 이따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 페이지 양가로 7번에 파생금융상품의 배당이죠.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가로 열고 예를 들어서 문화펀드 등 신종펀드, 주가지수 연계증권, 기타의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분배금, 파생결합하처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양가로 8번의 유형별 포괄주의,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주 4번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가로 9번의 동업자의 배당소득, 동업기업 과세 특례 규정에 의한 동업자의 배당소득은 이번 소득세 12장 마지막 챕터에서 아주 잠깐 다시 한번 등장하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주 1번은 2회 독이니까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옆 페이지 주 1번 보시면 의제배당인데 법인세법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 정말 1회 독하는 학생들은 보는 거 아니에요. 유형 2의 의제배당에 감자 등의 대가 빼기 구주식의 장부가액이라고 예전 법인세 의제배당에서 배웠는데 꽃표시 소액주주이고 취득가가 불분명하면 그냥
취득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예외고요. 첫 번째 차이, 예외라기보다는 법인세법과의 차이예요. 법인세 의제배당과의 차이. 꼽표시 2번, 단기소각 주식 특례 산정 시 주발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는 단기소각 주식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법인세와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법인세를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만 다시 이거 공부하시는 거고요. 1차 시험에서는 그냥 안 나온다고 믿으시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주 2번에 상장 주식과 벤처기업 주식,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 상품의 거래로 인한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건 충분히 말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사례로 설명을 드리죠. 소액주주 유대리 거주자가 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여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 여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 생활 상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생활 상식. 솔직히 생활 상식까지는 아니겠다. 이 정도 생활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상당한 소득이 있는 분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다 미래의 큰 부자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공부해보자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돈 버시고 어른 되면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요. 이 정도는 아시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로 주식에 투자한다, 채권에 투자한다, 주식에 투자한다.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매매 차익을 노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반가로 1번, 매매 차익을 노려서 투자하는 걸 수도 있고요. 반가로 2번, 그러지 말고 내년 3월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1번 때문에 합니까? 2번 때문에 합니까? 당연히 몇 번 때문에 하겠어요? 1번 때문에 주로 합니다.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로도요. 반가로 3번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 차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가로 4번, 그게 아니라 1년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이자 소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채권 투자하는 사람 있어요? 제 주변에는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분들밖에 없다고 그랬죠. 주로 이분들이 매매 차익을 노리겠어요? 이자 소득을 노리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은 매매 차익 위주로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이자 소득 위주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여러 번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케이스 1, 이거 직접 투자.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서 직접 하는 거. 케이스 2는 지금 배우시는 펀드 같은 거. 집합투자기구. 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매 차익은 과세 안 하고 과세 안 합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지금 배우는 배소로 과세하고요. 이자소득은 아까까지 배웠던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주 2번 좀 읽어볼까요? 상장주식과 벤처기업 주식,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의 거래에 인한 매매 차익만 과세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요것만 과세하지 않고요. 이거 당연히 과세합니다. 이거 당연히 과세합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요. 이거를 과세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이하게 펀드, 집합투자기구 안에서는 채권의 매매 차익이 과세가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하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특이한 거. 요 세 개 다 이소로 과세가 되나요? 배소로 과세가 되나요? 자, 멍 때리면 안 돼요. 우리 옆 페이지 2.2부터 배당소득이에요, 이자소득이에요? 배당소득이에요, 이자소득이에요? 지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자소득 과세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펀드 안에서, 집합투자기구 안에서는 다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주 2번에 우리 펀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채권의 매매 차익도 과세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든 게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꼭 표시에 써 있죠.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의 구분 없이 다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거. 그리고 채권의 매매 차익도 과세된다는 거. 이거 좀 특이사항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 3번 보시면 출자 공동사업자인데요. 이거 중요하죠. 출자 공동사업자는 여기 자체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 소득세 마지막 날까지 계속 나오고 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양가로 1번 업무집행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그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 양가로 2번 출자 공동사업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앞으로 수업 목적으로서 양가로 2번에 출자 공동사업자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고요.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사례.
박 씨와 임 씨가 다음과 같이 치킨집을 사업을 하는 경우죠. 자, 동그라미 보니까 치킨집을 해서 이제 소득이 100이 났습니다. 표를 보면 박 씨하고 임 씨가 같이 치킨집을 했죠. 이 박 씨는 누군지 아세요? 박명수예요, 박명수. 박명수고 임 씨는 저겠죠. 저예요. 자, 근데 출자 비율이 5대5입니다. 처음에 이 치킨집을 설립할 때 소위 공동으로 5대5로 지금 출자를 했어요. 근데 뭐야? 손익 분배 비율은 4대6이죠. 이거 왜 손익 분배 비율은 4대6이에요? 그러니까 반반씩 냈는데 왜 박명수 씨는 40%만 가져가고 왜 임성중 씨가 60% 가져가냐는 거예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박명수 씨는요, 바빠요. 무한도전 찍고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 투자만 해놓지 출자만 해놨지 와서 닭 한 번 안 튀긴 거예요. 저만, 임성중 씨만 회계사 하고 강의 끝나고 바빠 죽겠는데 밤마다 가서 앞치마 딱 두르고 가서 치킨을 튀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세로 중요합니다. 가운데 세로 중요한데 자격을 우리는 박 씨는 출자만 했다고 해서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하고요. 저 임 씨를 닭도 튀긴다고 해서 닭 튀기는 공동사업자라고 하죠. 이거를 소위 업무 집행 공동사업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자 공동사업자하고 업무 집행 공동사업자가 되게 길어 보이는데 뒤에 공동사업자는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자만 했냐 업무를 집행했냐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출자 공동사업자와 업무 집행 공동사업자고요. 그 다음 세로 보시면 소득 분배를 5대5로 하겠어요? 4대6으로 하겠어요? 당연하지만 4대6으로 합니다. 그래서 40대 60으로 소득 분배를 하고요. 오른쪽 세로 박 씨를 배당소득이라고 하고 임 씨 저를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업소득인 건 어색한 거 없죠. 왜냐하면 치킨집을 통해서 분배받았으니까 사업소득 맞는데 박명수 씨를 조심하셔야 돼요. 박명수 씨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저 박명수의 40을 제가 박명수 소득이라고 할 거예요. 박명수 소득. 박명수 소득이라고 하면 출자공동사업자를 말하는구나 라고 꼭 기억하세요.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을 이 박명수 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 출자공동사업자 박명수 소득이 앞으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출자공동사업자는 지금 보다시피 정확하게 문의는 배당소득이지만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사업소득에서 나왔죠? 다시 한번 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형식적으로 즉 겉으로 세금 신고는 배당소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뿌리가 치킨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과세 문제가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의 그 틈바구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나 수업 목적으로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꽃표시 1번 소득 분배를 왜 4대6으로 했느냐 내용을 보시면 공동사업자에게서 발생한 소득 금액은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고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이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다시피 표에 보면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이 4대6으로 있으니까 4대6이 우선한다 그 뜻이죠. 그리고 꽃표시 2번 출자공동사업자 박명수 씨 출자공동사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공동사업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하면 출자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고 별 수 없이 업무집행 공동사업자처럼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치킨집 이름이 박명수와 임성종이 치킨을 튀기는 향기 나는 마을 이런 좀 역겹나요? 이렇게 해버렸으면 이거 지금 상호에 박명수가 들어갔으니까 박명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는 동그라미 2번 공동사업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면 박명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출자한 사람은 지금 박명수 얼마 출자했더라? 50% 출자했죠? 이게 만약에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까지 출자했으면 이 치킨집이 망해버리면 그냥 5천만 원만 날려버려야지 자기 집에 있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소위 차압 들어가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동사업자 중에서 출자 공동사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세 줄 칠판 마크 보시면 이렇듯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문의는 배당소득이나 그 원천이 사업소득이므로 향후 소득세법상 여러 과세 문제가 대두됨. 예를 들어서 무조건 종합과세, 그로스업을 미적용, 부당행 계산 부인 적용, 25% 원천 징수, 비교과세 도출시 14% 적용 등 벌써 제가 후루룩 읽은 것만 해도 5가지가 있죠. 이 5가지의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다 그 해당 챕터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 4번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요. 주가 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상장지수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함이라고 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점의 배당소득의 계산 구조입니다. 우리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전형적인 불로소득, 불로소득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이라고 해서 우리 부자들은 좋아하지만 국세청은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은 일하지도 않고 버는 거라고 해서 달갑지 않다고 본다, 고깝게 본다고 하던가요? 달갑지 않게 보기 때문에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요경비를 빼준다, 안 빼준다? 전혀 빼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평생을 돈을 벌어가지고 뭐 100억이라는 돈을 마련했다고 쳐요. 평생의 돈을 100억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이자나 배당을 받는다면 필요경비를 산정하기도 어렵겠죠. 왜냐하면 평생을 벌어서 100억을 번 동안에 들어간 경비가 바로 필요경비잖아요. 그 돈으로 지금 이자나 배당을 받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도 이자나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입증하기도 어려워요. 뭐 아무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계산구조를 보시면 이자, 배당 모두 다 필요경비를 빼주지 않는데 이번 박스의 배당소득의 계산구조는 배당소득 금액은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기는커녕 배당 가산액이라고 그로스업을 더해버리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 이렇게 박스에 있는 것처럼 배당 가산액이라고 뭐 아직 안 배웠습니다. 나중에 배우는데 이 그로스업 배당 가산액이라는 걸 더하면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이거 불리한 거죠. 불리한 거죠. 빼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더해져 버리면 상당히 불리한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 7장에서 우리 배당소득 세액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해준 만큼 밑에서 다시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아직 7장을 안 배웠으니까 이 그로스업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지금 말하기는 힘든데요. 지금 2장까지만 보면 배당소득의 계산구조에서 빼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한 망정 더해져 버리고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불리한 건데 나중에 7장까지 배우시면 지금 2장에서 더했다가 나중에 7장에서 빼줘요. 빼주니까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뭔지 굳이 배당가산액이 좀 이따 배우긴 배우는데 7장까지 배워봐야 정확히 이게 뭔 뜻인지 아니까 지금은 더했다 빼주는 게 있나 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로스업은 유리한 겁니다. 지금은 더하고 있으니까 세금이 더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시 빼주니까 결론적으로 방향성만 잡자면 그로스업은 유리한 거고요. 이 그로스업은 나중에 2.4 챕터 2.4에서 18페이지인가요? 19페이지에서 배우는데 뭐 수업 목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찬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점의 배당소득의 수입식이죠. 일반적인 배당은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라고 해서 2015년에 투자하면 그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하면 잉여금 처분 결의는 2016년에 주로 할 테니까요. 2016년이 받아가시는 분의 수입식이란 소리고요. 단 무기명 주식은 배당을 지급받은 날인 현금주의가 됩니다. 양가로 이번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2015년 분배금의 지급일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좀 헷갈리거든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뭐냐면 박명수 치킨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박명수가 치킨의 소득을 받는 것이 바로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금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투자했는데 2015년을 끝낸 다음에 뭐 2016년 1월이나 2월에 이 치킨집을 결산한 다음에 너 여기 받을 거 여기 있다라고 해서 분배금을 2016년에 줄 거 아닙니까? 근데 특이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5년에 바로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의 귀속 시기를 잡으니까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15년 1년 동안 장사한 것은 16년 1월이나 2월에 결산을 할 수 있고요. 결산 끝난 다음에 박명수한테 40 주고 저한테 60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특이하게 그냥 분배금의 지급일이 아닌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5년이 수입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양가로 3번의 의제배당, 법인세법과 동일해서 잉여금의 자본전일 결의일 등이고요. 양가로 4번,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은 인정배당이라고 소위 얘기해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2016년이 된다는 거. 이거 제가 주 1번, 주 2번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양가로 5번,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 현금주의라는 소리고요. 양가로 6번의 간주배당은 역시 국조법에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인데 특정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날 다음 날부터 60일, 수업 목적으로 다음 날부터 60일만 기억하세요. 즉 12월 31일 날 종료일부터 다음 날부터 60일이니까 대부분 3월 1일이나 3월 2일이 됩니다.
양가로 7번의 유형별 포괄주의는 현금주의, 양가로 8번의 파생금융상품의 배당은 현금주의입니다. 이것도 구분하시기 좋은 게 우리 그 14페이지 제일 윗줄 보시면 유형별 포괄주의, 거기서는 약정주의죠. 그러니까 이자소득의 유형별 포괄주의는 약정주의고, 지금 넘어오시면 우리 배당의 유형별 포괄주의는 현금주의라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 밑에 주 1번하고 주 2번 설명 좀 드릴게요. 주 1번하고 주 2번. 자, 주 1번은 그냥 한 줄만 보시면 되고요. 결산 확정일은 일반적으로 내년 3월에 주주총회 날을 의미한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아니에요. 그거 12월 31일이고 일반적으로 결산 확정일이라고 하면 내년 3월달 주총회를 말합니다. 주 2번에 인정배당은 결산 확정일, 인정상여는 근로제공일, 인정기타소득은 결산 확정일인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기가 15년이고요. 여기가 16년이에요. 자, 2015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은 언제 하겠어요? 2016년에 해요. 맞죠? 3월 31일까지 한다고요. 맞죠? 3월 31일까지 세무조정을 완료해요. 이거 법인세에서 뺀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입금산입에 부당행위에 100원 가로 열고 소득처분은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상여가 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잘 보세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다시는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2016년 3월 31일 날 삼성전자에 대한 입금산입 부당행위 100이 나왔고요. 소득처분은 배당일 수도 있고 상여일 수도 있고 기타 소득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세무조정의 행위는 15년에 하고 있나요? 16년에 하고 있나요? 이 행위 몇 년도에 하고 있어요? 16년 3월 30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진정한 귀속 시기는 몇 년 거 귀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 거 세무조정하고 있습니까? 15년 귀속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상대방인 받아가는 사람도 배당소득세나 이거는 상해소득세라고 하지 않아요.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나 근로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몇 년 귀속으로 내야겠습니까? 세금 신고. 오늘은 지금 우리가 법인세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인 일반 개인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소득세, 상해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도 몇 년도에 내야겠어요? 15년도 귀속으로 봐야죠. 근데 특이하게 얘는 16년 귀속이고요. 오직 이 상여 근로소득세만 15년으로 얘가 정신 똑바로 박혀 있고요. 나머지들은 특이하게 다음 년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어딨냐면 주 2번에 있죠. 인정배당은 결산확정일인 2016년, 인정상여는 근로제공일인 2015년, 요것만 15년 귀속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정기타소득은 결산확정일인 2016년입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저 다시 설명 안 할 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앞으로 계속 나와요. 두 번 더 나오는데 39페이지 빨리 가보세요. 39페이지. 39페이지 가보시면 4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표에 양가로 3번 인정상여 2-16 전술이라고 해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이렇게 말하면 헷갈릴까봐 2015년이라고 제가 그냥 연도를 딱 박아왔고요. 그 다음에 기타소득 보세요. 기타소득 페이지 48페이지인가요? 48페이지에 4점 보시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라고 해서 양가로 2번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소위 인정기타소득도 이것도 보시면 2015년이 아닌 2016년 법인의 결산 확정일이라고 해서 2016년이라고 해서 제가 아예 여러분 헷갈릴까봐 그냥 연도를 박아왔죠. 그래서 이것만 잘 보셔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 공부하시는 걸로 나중에 다 커버하시면 되니까 그때 뭐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16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2-3의 금융소득 과세 방법인데요. 여러분 왜 기억나요? 제가 2배 사근 연기 퇴항의 8개 강론이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비과세, 세 번째 계산구조,
네 번째 과세 방법, 다섯 번째 귀속 시기라고 했는데 이 과세 방법 네 번째 있잖아요. 네 번째 과세 방법이 이제 챕터 2.3이라고 해서 같이 나오죠.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서 같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은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앞에 2.1 이자소득, 2.2 배당소득까지는 독자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2.3의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을 믹스해서 이거 위주로 시험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까지 2.1하고 2.2는요 거의 독자적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2.3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 소위 이거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이거 배우려고 지금까지 2.1하고 2.2에서 워매음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2장이 시험에 나오면 2.3 여기서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잠깐만 끊었다가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